전북 군산의 한적한 들녘에서 발견된 불탄 차량 한 대. 경찰은 처음 이를 단순한 교통사고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면밀히 살펴본 한 형사의 예리한 직감이 사건의 본질을 꿰뚫었습니다. 차량 외부는 멀쩡한데 내부만 심하게 탄 이상한 화재 양상, 그리고 운전석에서 발견된 중년 여성의 시신. 국가수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함께 드렸다는 남편의 진술, 사건 현장을 배회하던 수상한 차량, 그리고 2억 원대의 거액 보험금.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면서 교통사고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한 형사가 이 치밀한 위장 살인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4일 새벽, 전라북도 군산시 외곽의 들녘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겨울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논두렁을 따라 스며들고 멀리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릴 뿐이었다. 그 시각 군산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김민수 형사는 막 사무실에 도착해 컴퓨터를 켜고 있었다. 40대 중반의 그는 20년 가까이 형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다뤄왔지만 오늘 아침 자신에게 어떤 사건이 배당될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오전 6시 40분경 긴급 무전이 터져 나왔다. 군산시 나포면 일대 농로에서 차량 화재 발생, 사상자 있음. 현장 출동 요망. 김민수 형사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재킷을 걸쳤다. 차량 화재라면 보통 교통사고 후속 조치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사상자가 있다는 말에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다. 그는 동료인 박 형사와 함께 서둘러 현장으로 향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소방대원들이 불을 진화한 상태였다. 논두렁 옆 좁은 농로에 검게 그을린 그랜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차체는 심하게 탄 흔적이 역력했고 주변에는 타다 남은 플라스틱과 고무 냄새가 진동했다. 김민수 형사는 천천히 차량 주위를 돌며 현장을 살폈고 소방대원이 다가와 말했다. 운전석에서 여성 한 명이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신고는 오전 6시 10분경에 들어왔고요. 인근 주민이 불빛을 보고 신고했다고 합니다. 김민수 형사는 차량 내부를 들여다보았고 운전석에는 중년 여성의 시신이 있었다. 화재로 인해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지만 좌석에 앉은 자세 그대로 발견된 것이 묘하게 느껴졌다. 보통 화재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탈출을 시도하거나 최소한 몸부림을 치기 마련인데 이 여성은 마치 그대로 앉아있다가 불에 탄 것처럼 보였다. 박 형사가 차량 외부를 살피며 말했다. 형사님 이상합니다. 차량 외형 파손이 별로 없어요. 충격 흔적도 크지 않은데 화재 피해만 심각합니다. 김민수 형사도 같은 생각이었다. 논두렁으로 떨어진 흔적이 있기는 했지만 차량 범퍼나 본이 심하게 찌그러지지 않았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후 화재라면 충격으로 인해 엔진룸이 파손되고 그곳에서 발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 차량은 외부보다 내부가 더 심하게 탄 것처럼 보였다. 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감식을 요청하면서 일단 현장을 철저히 보존하도록 지시했다. 얼마 후 국가수 감식반이 도착했다. 감식관들은 차량의 소해 패턴, 탄화 정도, 잔류물 등을 꼼꼼히 조사했으며 김민수 형사는 그들 옆에서 감식 과정을 지켜보며 메모를 했다. 수시간 후 감식반장이 예비 소견을 전했다. 형사님, 이 차량의 최초 발화 지점은 엔진룸이 아닙니다. 실내, 그러니까 운전석 부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후 화재와는 양상이 다릅니다. 김민수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실내 발화라는 것은 외부 충격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불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였다. 그는 즉시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변사 사건으로 전환하고 강력팀 전체를 투입할 것을 상부에 보고했다. 이제부터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해야 했다. 자살인가 아니면 타살인가? 만약 타살이라면 누가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을까? 김민수 형사는 먼저 피해자의 신원부터 확인했다. 차량 번호를 조회한 결과 소유주는 군산 시내에 거주하는 50대 초반 여성 이영숙이었다. 그는 곧바로 유족에게 연락을 취했다. 전화를 받은 것은 피해자의 남편 최진호였다. 김민수 형사가 조심스럽게 사고 소식을 전하자 전화 너머로 남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내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고 헤어졌는데. 김민수 형사는 최진호를 경찰서로 불러 진술을 받기로 했다. 유족의 진술은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다.
저녁 무렵 최진호가 경찰서에 도착했으며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손수건으로 계속 눈물을 닦아냈다. 김민수 형사는 그를 조사실로 안내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족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만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몇 가지 여쭤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최진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김민수 형사가 물었다. 오늘 새벽에 부인과 함께 새벽 예배를 드렸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몇 시에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최진호가 대답했다. 저희는 새벽 5시쯤 집을 나서서 군산 시내 교회로 갔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전 5시 40분쯤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는 멀쩡했습니다. 김민수 형사는 메모를 하며 물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최진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는 차를 교회 근처에 세워두고 있었고 아내는 차에 먼저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아내와 헤어져서 따로 볼일을 보러 갔습니다. 김민수 형사의 눈빛이 예리해졌다. 따로 볼일이라면 무엇이었습니까? 최진호는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개인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내에게는 먼저 집에 가라고 했고 저는 다른 곳에 들렀다가 나중에 들어갈 생각이었습니다. 김민수 형사는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최진호는 모호하게 얼버무렸고 그의 태도는 자연스럽지 않았다. 슬픔에 빠진 유족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숨기려는 사람처럼 보였다. 김민수 형사는 질문을 이어갔다. 그럼 부인이 혼자 운전해서 집으로 가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아시는 겁니까? 최진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새벽에 냉이를 캐러 자주 나가곤 했거든요. 아마 그 길을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김민수 형사는 속으로 의문이 커졌다. 새벽 6시 전에 냉이를 캐러 간다는 것도 이상하고 사고 현장이 냉이를 캘 만한 곳과는 거리가 멀었다. 김민수 형사는 진술을 마친 후 최진호를 돌려보내고 곧바로 CCTV 확보 작업에 착수했다. 사건 현장 주변과 피해자의 동선을 추적할 수 있는 모든 CCTV를 확보해야 했고 수사팀은 밤을 새워 인근 도로와 상가, 주유소의 CCTV 영상을 수집했다. 김민수 형사는 사무실에서 모니터 앞에 앉아 영상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갔다. 시간은 이미 자정을 넘어섰지만 그는 피곤함을 느끼지 못했고 이 사건에는 분명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있었다. 이틀 후 국가수로부터 상세한 부검 결과가 도착했다. 김민수 형사는 보고서를 펼쳐 들고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장에서 손가락을 멈췄다. 피해자의 기도 및 기관지에서 그 흐름이 발견되지 않음. 이는 화재 발생 시점에 이미 사망 상태였음을 시사함. 김민수 형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명백한 타살이었다. 피해자는 불이 나기 전에 이미 죽어 있었고 누군가 그 시신을 차 안에 두고 불을 질러 교통사고로 위장한 것이었다. 김민수 형사는 즉시 수사회의를 소집했다. 강력팀 형사들이 모두 모인 회의실에서 그는 부검 결과를 공유하며 말했다. 이 사건은 명백한 살인사건입니다. 피해자는 화재 전에 이미 사망했고 범인은 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차량에 불을 질렀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살인범을 찾아야 합니다. 회의실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김 형사가 물었다. 그럼 최우선 용의자는 누구입니까? 김민수 형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일단 남편부터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진술 내용이 석연치 않고 새벽 시간대 동선도 불명확합니다. 수사팀은 최진호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CCTV 분석팀은 사건 당일 새벽 시간대 영상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다. 사건 발생 수시간 전인 새벽 2시 33분경 최진호의 차량이 사건 현장 인근을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었다. 김민수 형사는 모니터 속 영상을 반복해서 재생하며 분석했다. 최진호의 차는 현장 근처를 서너 차례 왔다 갔다 하며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사전에 범행 장소를 물색한 것이 분명했다. 김민수 형사는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최진호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금융 거래 내역을 확보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다. 그건 바로 아내 이영숙 명의로 사망보험을 추가로 가입한 사실이었고 보험금 총액은 약 2억 원대에 달했다. 수익자는 당연히 최진호였고 김민수 형사는 동기가 점점 명확해지는 것을 느꼈다. 바로 돈 때문에 아내를 죽인 것이다. 하지만 아직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다.
김민수 형사는 최진호를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며칠 후 최진호가 다시 경찰서에 출석했고 이번에는 조사실이 아닌 피의자 신문실이었다. 김민수 형사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최진호 씨, 당신은 사건 당일 새벽 2시 33분경에 사건 현장 인근을 배회했습니다. CCTV에 명확히 찍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최진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으며 당황한 표정으로 더듬거렸다. 그건 제가 그날 잠이 안 와서 드라이브를 한 겁니다. 우연히 그쪽을 지나간 거예요. 김민수 형사는 냉소를 띠며 말했다. 우연히 사건 현장 근처를 4대 차례나 왔다 갔다 했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새벽 2시에? 최진호는 말문이 막혔다. 김민수 형사는 계속해서 압박했다. 당신은 부인 명의로 2억 원대의 사망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부인과 함께 예배를 드린 후 헤어졌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최진호는 땀을 흘리며 침묵했다. 김민수 형사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국가수 부검 결과 부인은 화재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기도에 그을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누군가 부인을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차에 불을 질렀다는 겁니다. 당신 말고 누가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최진호는 고개를 떨구고 말이 없었다. 김민수 형사는 그에게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진호는 그날 밤 조사를 마치고 귀가 조치되었다. 아직 결정적 물증이 부족했기 때문이었고 김민수 형사는 그를 놓아주면서도 미행 인력을 배치했다. 범인은 도주하려 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예상이 적중했다. 최진호가 군산을 떠나 경기도로 향하는 것이 포착되었고 김민수 형사는 즉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검거팀을 꾸렸다. 1월 12일 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요양원 인근에서 최진호의 위치가 확인되었다. 그는 성인 PC방에 숨어 있었다. 김민수 형사는 수사팀을 이끌고 조용히 PC방으로 진입했다. 어두컴컴한 부스 안에서 모니터를 바라보던 최진호는 갑자기 나타난 형사들을 보고 얼어붙었다. 김민수 형사가 차갑게 말했다. 최진호, 당신을 살인 및 사체 손괴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최진호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수갑을 차고 연행되었다. 그날 밤 군산으로 압송된 최진호는 조사실에서 김민수 형사와 마주 앉아 처음에 그는 완강히 부인했다. 저는 아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하지만 김민수 형사는 차근차근 증거들을 제시했다. CCTV 영상, 부검 결과, 보험 가입 내역, 통화 기록, 그리고 범행 시각대의 택시 이용 기록까지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면서 최진호를 에워쌌다. 결국 새벽 무렵 최진호는 고개를 떨구고 입을 열었다. 제가 죽였습니다. 목을 졸라서 죽였습니다. 김민수 형사는 차분히 진술을 받기 시작했다. 길고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최진호의 자백이 시작되자 조사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김민수 형사는 진술 녹화실에 카메라를 작동시키고 조서를 작성할 준비를 했다. 옆에는 박 형사가 앉아 함께 진술을 청취했다. 최진호는 얼굴이 창백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그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서 아내와 함께 교회를 나왔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잠깐 차를 세워두고 이야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김민수 형사가 물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까? 최진호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다. 저희 부부는 사실 오래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제 사업이 망하고 빚이 쌓이면서 아내와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차 안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저도 모르게 홧김에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김민수 형사는 그의 눈물에 속지 않았다. 그는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홧김이었다고요? 그럼 사건 당일 새벽 2시 33분에 사건 현장을 배회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최진호는 말문이 막혔다. 김민수 형사는 계속해서 추궁했다. 당신은 미리 범행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핑계로 아내를 그곳으로 유인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 범행이 아닙니다. 계획적 살인입니다. 최진호는 격렬하게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드라이브를 하다가 그쪽을 지나간 것뿐입니다. 아내를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정말로 홧김에 순간적으로.
김민수 형사는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부인을 살해했습니까? 최진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기 시작했다. 새벽 예배가 끝나고 교회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집으로 바로 가지 말고 잠깐 드라이브를 하자고 했고 아내는 피곤해했지만 제 말을 따랐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농로 쪽으로 갔습니다. 김민수 형사가 물었다. 그 시각에 정확히 몇 시였습니까? 최진호가 대답했다. 새벽 5시 40분쯤 교회를 나와서 오전 5시 50분쯤 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김민수 형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법원이 인정한 범행 시각인 오전 5시 53분경과 거의 일치하는 진술이었다. 최진호는 계속 이어갔다. 차를 세우고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또 다투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보험금을 노리는 것 같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아내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격한 말들이 오가고 저도 모르게 손이 나갔습니다. 김민수 형사는 예리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손이 나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최진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말했다. 목을 졸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입을 막으려고 했는데 아내가 계속 소리를 지르고 저항해서 제가 정신없이 목을 계속 조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아내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조사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김민수 형사는 조서의 진술 내용을 꼼꼼히 기록했다. 박 형사는 최진호를 노려보며 혀를 찼다. 김민수 형사가 다시 물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최진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아내의 몸을 운전석으로 옮겼습니다. 아내는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민수 형사가 냉정하게 물었다. 그리고 차에 불을 질렀습니까? 최진호는 격렬하게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다. 아닙니다. 저는 불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불은 제가 지른 게 아닙니다. 김민수 형사는 회의적인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그럼 누가 불을 질렀다는 겁니까? 부인의 시신을 차 안에 두고 떠났다면 그 차에 불이 난 것은 당신 책임 아닙니까? 최진호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아마 누전이 되었거나 담배꽁초라도 떨어져서 불이 난 것 같습니다. 저는 라이터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김민수 형사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일단 진술을 계속 받기로 했다. 당신이 현장을 떠난 후 어디로 갔습니까? 최진호가 대답했다. 저는 농로를 걸어 나와 큰 도로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 타고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김민수 형사는 이미 확보한 택시 운행 기록을 확인했다. 사건 당일 새벽 6시 10분경 사건 현장에서 약 2km 떨어진 지점에서 50대 후반 남성을 태운 택시 기록이 있었다. 그리고 그 택시는 군산 시내 한 편의점 앞에서 승객을 내려주었다. 김민수 형사가 물었다. 편의점에서 내린 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최진호가 대답했다. 저는 다시 다른 택시를 타고 집 근처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김민수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택시를 2번 갈아탄 것은 추적을 피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다. 그는 최진호에게 물었다. 집에 도착한 시각은 몇 시였습니까? 최진호가 대답했다. 6시 반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내의 차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아내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민수 형사는 조서를 정리하며 물었다. 당신은 그때 어땠습니까? 최진호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죽였으니까요. 김민수 형사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보험금 2억 원은 왜 가입했습니까? 최진호는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사업 빚이 너무 많았습니다. 2억 원 정도는 있어야 빚을 갚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김민수 형사가 날카롭게 물었다. 그럼 처음부터 아내를 죽이고 보험금을 타려고 계획한 것 아닙니까? 최진호는 격렬하게 부인했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 보험을 든 것뿐입니다. 아내를 죽인 것은 정말 순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수 형사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새벽 2시에 현장을 배회한 것, 보험금 가입,
그리고 택시를 2번 갈아타며 귀가한 것까지 모든 정황이 계획적 범행을 가리키고 있었다. 김민수 형사는 조서를 마무리하며 말했다. 당신의 진술은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방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합니다. 국가수 감식 결과 차량 내부에서 발화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당신이 불을 지르지 않았다면 누가 지른 겁니까? 최진호는 끝까지 방화를 부인했다. 저는 정말 불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김민수 형사는 더 이상 그와 대화하지 않고 조사를 마무리했다. 새벽 6시가 넘어서야 조사가 끝났고 최진호는 유치장에 수감되었다. 김민수 형사는 사무실로 돌아와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사건을 정리했다. 살인 사실은 자백을 받았지만 방화에 대한 증거가 더 필요했다. 그는 국가수의 추가 감식을 의뢰하기로 했다. 며칠 후 국가수로부터 상세한 화재 감식 보고서가 도착했다. 김민수 형사는 보고서를 펼쳐 들고 읽기 시작했다. 보고서에는 차량 내부의 탄화 패턴, 소해 정도, 그리고 잔류물 분석 결과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감식관의 소견은 명확했다. 차량 운전석 하부에서 촉진제로 추정되는 액체 잔류물이 검출되었으며 발화 지점은 운전석 바닥 부근으로 특정됩니다. 이는 인위적으로 가연성 물질을 뿌리고 점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민수 형사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다. 촉진제가 검출되었다는 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불을 지른 것이 확실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최진호 외에는 없었다. 그는 최진호를 다시 조사실로 불렀다. 며칠 만에 마주한 최진호는 더욱 수척해져 있었다. 김민수 형사는 감식 보고서를 그의 앞에 펼쳐놓으며 말했다. 국가수 감식 결과 차량 내부에서 촉진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위적 방화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아직도 당신이 불을 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최진호는 보고서를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부인했다. 저는 정말 불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지른 것일 겁니다. 김민수 형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현장에는 당신과 피해자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CCTV에도 다른 사람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범인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불을 질렀다는 겁니까? 최진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김민수 형사는 전략을 바꿨다. 좋습니다. 방화 여부는 나중에 법정에서 다투더라도 일단 살인죄는 인정하는 것이죠? 최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내를 죽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김민수 형사는 조서를 작성하며 말했다. 당신은 살인죄로 기소될 것이고 계획성이 인정되면 형량이 매우 무거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체 손괴죄와 방화죄까지 추가되면 최소 3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최진호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김민수 형사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최진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정말 후회합니다. 돌이킬 수만 있다면 아내에게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김민수 형사는 차갑게 대답했다. 후회는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조사를 마친 후 김민수 형사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최진호를 살인죄 등으로 기소했다. 재판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진행되었다. 첫 공판이 열린 것은 2017년 3월이었다. 법정에는 유족들과 방청객들이 가득 찼다. 최진호는 수갑을 찬 채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다. 검사는 기소장을 낭독하며 최진호의 범행을 상세히 설명했다. 피고인 최진호는 2017년 1월 4일 오전 5시 53분경 전라북도 군산시 소재 농로에서 피해자 이영숙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의 시신을 차량 운전석에 둔 채 차량 내부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로 점화하여 화재를 발생시켜 사체를 손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하였습니다. 이는 형법상 살인죄, 사체 손괴죄, 그리고 방화죄에 해당합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최진호의 변호인은 정상 참작을 호소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차갑게 반응했다. 재판장이 물었다. 피고인은 범행 전날 새벽 2시에 현장을 배회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최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장이 계속 물었다. 피해자 명의로 2억 원대의 사망보험을 가입한 사실도 인정합니까?
최진호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장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전에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보험금을 준비한 정황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범행 후 택시를 2번 갈아타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도 계획성을 보여줍니다. 변호인은 반박하려 했지만 재판부는 더 이상 변론을 듣지 않았다. 재판은 수개월에 걸쳐 진행되었고 김민수 형사는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 과정을 상세히 증언했다. 그는 증인석에서 차분하고 명확하게 답변했다. 저희는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의심했습니다. 차량의 외형 파손이 미미한 반면 화재 피해가 심각했고 국가수 감식 결과 내부 발화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CCTV 분석을 통해 피고인이 사전에 현장을 배회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부검 결과 피해자가 화재 전에 이미 사망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모든 증거가 피고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물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김민수 형사가 대답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저희가 확보한 객관적 증거들을 제시하자 결국 살인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다만 방화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검사가 다시 물었다. 하지만 국가수 감식 결과 인위적 방화가 명백하지 않습니까? 김민수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차량 내부에서 촉진제 성분이 검출되었고 발화 지점이 운전석 하부로 특정되었습니다. 이는 인위적 방화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변호인이 반대 신문에 나섰다. 형사님, 피고인이 방화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라이터나 인화성 물질을 구입한 기록 같은 것 말입니다. 김민수 형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직접적인 구입 기록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상황과 감식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 외에는 방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파고들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방화를 했다는 것은 추정일 뿐 확실한 증거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민수 형사는 차분하게 반박했다. 형사 사건에서 모든 증거가 직접 증거일 수는 없습니다. 정황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범행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사전 배회, 범행 후 도주 경로, 보험금 가입, 그리고 국가수 감식 결과까지 모든 정황이 피고인이 방화범임을 가리킵니다. 재판부는 김민수 형사의 증언을 신뢰하는 것처럼 보였다. 재판장이 물었다. 형사님의 전문적인 판단으로 볼 때 이 사건은 계획적 범행입니까? 아니면 우발적 범행입니까? 김민수 형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됩니다. 사전에 현장을 물색하고 보험금을 준비하고 범행 후 택시를 2번 갈아타며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 등 모든 정황이 치밀한 계획하에 실행된 범행임을 보여줍니다. 재판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민수 형사의 증언이 끝난 후 다른 증인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국가수 감식관, 택시기사, 그리고 교회 신도들이 차례로 증인석에 섰다. 국가수 감식관은 화재 감식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차량의 탄화 패턴을 분석한 결과 불은 엔진룸이 아닌 실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운전석 바닥 부근에서 가장 심하게 탄 흔적이 발견되었고 그 부분에서 촉진제로 추정되는 휘발유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휘발유를 뿌리고 점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사가 물었다. 자연 발화나 전기 합선 가능성은 없습니까? 감식관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차량의 전기 계통을 조사한 결과 합선이나 누전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화 지점이 운전석 바닥이라는 점에서 자연 발화 가능성도 배제됩니다. 택시기사도 중요한 증언을 했다. 사건 당일 새벽 6시 10분경 저는 나포면 쪽 도로에서 손님 한 분을 태웠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몹시 초조해 보였습니다. 계속 뒤를 돌아보고 말수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시내 편의점 앞에 내려드렸습니다. 검사가 물었다. 그 남성이 피고인입니까? 택시기사는 최진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저 사람입니다. 교회 신도들도 증언했다. 사건 당일 새벽 최진호 씨 부부는 함께 새벽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함께 교회를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도는 의미심장한 증언을 했다. 최근 몇 달 동안 최진호 씨 부부가 자주 다투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특히 돈 문제로 갈등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최진호 씨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부부 사이가 나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증언이 끝난 후 재판부는 심리를 마치고 선고 기일을 잡았다. 2017년 7월 20일 마침내 선고 공판이 열렸다. 법정은 다시 한번 사람들로 가득 찼다. 최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판결문 낭독이 시작되었다. 재판장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 최진호는 2017년 1월 4일 오전 5시 53분경 전라북도 군산시 소재 농로에서 피해자 이영숙을 살해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고 판단합니다. 피고인은 범행 전날 새벽에 현장을 배회하며 범행 장소를 물색하였고 피해자 명의로 2억 원대의 사망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범행 후 피해자의 시신을 차량 내부에 방치한 채 인화성 물질을 이용해 화재를 발생시켜 사고로 위장하려 하였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판결문을 계속 읽었다. 피고인은 범행 후 택시를 2번 갈아타며 귀가하는 등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하려 하였고 경찰에게는 피해자가 냉이를 캐러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거짓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진상규명을 방해하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은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이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한 장 넘기며 이어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피해자는 화재 발생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의 기도 및 기관지에서 그 흐름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는 피해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화재를 겪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차량 내부에서 촉진제 성분이 검출되었고 발화 지점이 운전석 하부로 특정되어 인위적 방화임이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최진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재판장은 계속해서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방화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현장 상황과 과학적 감식 결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 외에 방화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 후 사체를 손괴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차량에 방화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의 마지막 장을 펼쳤다. 피고인의 범행은 배우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불태워 사고로 위장하려 한 매우 잔인하고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받으려 하였으며 이는 인간의 생명을 돈으로 환산한 비인간적 행위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정 안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재판장은 마침내 선고를 내렸다. 피고인 최진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최진호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한 가정이 파괴되었고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법은 이러한 범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고가 끝나고 최진호는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법정을 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하고 쓸쓸해 보였다. 김민수 형사는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 사람의 탐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법정을 나서며 박 형사에게 말했다. 이제 피해자가 조금이나마 편히 쉴 수 있겠지. 박 형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형사님.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법원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김민수 형사는 간단히 소감을 밝혔다. 이 사건은 초동 수사 단계부터 의심스러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단순 교통사고로 보기에는 현장 상황이 너무 부자연스러웠고 과학적 감식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수의 정밀한 감식과 수사팀 전체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기자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냈지만 김민수 형사는 더 이상 답변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경찰서로 돌아온 김민수 형사는 사무실에 앉아 사건 기록을 정리했다. 두꺼운 수사 파일을 넘기며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았다. 첫 신고가 들어온 그 새벽부터 선고 공판까지 수많은 밤을 새우며 증거를 찾고 용의자를 추적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파일을 덮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결국 범죄는 완벽할 수 없다. 어딘가 반드시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어. 며칠 후 김민수 형사는 피해자의 유족들을 만났다. 유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피해자의 오빠가 말했다. 형사님 덕분에 동생이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교통사고인 줄 알았습니다. 만약 형사님께서 의심하지 않으셨다면 저 악마 같은 놈은 보험금까지 타서 유유히 살아갔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민수 형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피해자분께서 편히 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족들이 떠난 후 김민수 형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여름 햇살이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20년 가까이 형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해결했지만 사람의 탐욕과 악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돈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죽이다니. 그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책상 위에는 벌써 새로운 사건 파일이 쌓여 있었다. 형사의 일은 끝이 없었다. 그날 저녁 김민수 형사는 수사팀 동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박 형사가 술잔을 들며 말했다. 형사님, 이번 사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초동 수사에서부터 예리하게 의심하신 덕분에 범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김 형사도 거들었다. 맞습니다. 만약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힐 뻔했습니다. 김민수 형사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진실을 찾아내는 것. 아무리 교묘하게 숨기려 해도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민수 형사는 다시 한번 사건을 떠올렸다. 최진호가 아내를 목 졸라 죽이던 그 순간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보험금 2억 원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더 소중했을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런 질문들에는 답이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범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이었다. 최진호는 앞으로 30년을 교도소에서 보내며 자신의 죄를 속죄해야 할 것이다. 집에 도착한 김민수 형사는 소파에 앉아 뉴스를 켰다. 마침 군산 교통사고 위장 살인사건 판결 소식이 나오고 있었다. 앵커는 차분한 목소리로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김민수 형사는 뉴스를 끄고 눈을 감았다. 긴 하루였다. 아니, 긴 6개월이었다. 하지만 정의는 실현되었고 피해자는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고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했다. 내일은 또 다른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며 형사의 삶은 그렇게 계속되었다. 진실을 찾고 정의를 실현하고 또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는 끝없는 여정. 김민수 형사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이다. 지금까지 군산 교통사고 위장 살인사건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